오늘 저희가 수도권 낙선자들이 말하는 여당 참패 원인 들어보기 위해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선 언론인 출신이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서울 성북을에서 이번에 출마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수석, 그리고 역시 언론인 출신이고요. 19대 비례대표 현역 의원입니다. 이번에 경기 용인정에서 출마했던 이상일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심신이 아직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어제하고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선배님. 무엇보다 이 낙선하고 난 다음에도 지역 구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네. 쉴 틈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몸과 마음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저 그냥 돌아다니고 만나고 계속 전화하고. 바쁘셨군요, 계속. 네. 이 의원님은? 저도 어제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제도 평상시하고 똑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용인에 예. 체육회 행사도 있었는데 가서 참석하고 또 많은 분들께 전화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께도 인사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두 분 다 얼굴이 좋으신데요? 잠을 푹 잤기 때문에. 예. 오래간만에 좀 많이 주무셨군요. 네. 예. 선거 기간은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거의. 들쭉날쭉한데요. 네. 보통 저희들이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 5시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일찍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움직이는 분들을 만남으로써 그분들에게 저 사람들도 부지런하구나라는 인상도 주고 예.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6시 반에서 한 40분 사이에 그 지하철역으로 가서 출근 인사를 하고 예. 또 저녁 때가 되면은 보통 또 오후 한 6시 반에서 8시 반, 9시까지 퇴근 인사를 하게 되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선거 기간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예선이 시작되었던 작년 11월 달 이후에 아. 한 5개월 이상 그런 생활이 예. 오늘 사실 제가 지역구를 벗어나는 운전을 하고 아하. 여기 상암동에 오면서 예. 갑자기 봄볕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예. 봄볕은 그동안에도 내릴 수 있지만 그걸 못 느끼셨던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건 뭔가요? 선거운동 하시면서 현실적인 어려움.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제가 용인에서 2년 동안 정말 일로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일을 했고 굉장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또 평가해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좀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화난 분들께서는 당신 일 좀 하는 건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예. 그럴 때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제일 좀 가슴 아팠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많은 분들을 짧은 기간에 만나야 하니까 우리 김효재 선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속담에 엉덩이에서 비파 소리 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도 열심히 다니면 마찰이 생겨서. 근데 정말 마음도 급하고 갈 곳은 많고 그래서 몸도 많이 피로하고 그래서 심신이 좀 지친 것도 또 예. 저기 하고 길거리에서는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이제 출근길 퇴근길 인사를 하는데 매연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거군요. 네, 나름대로 내 패가 이거 성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화가 나셨고 언제쯤부터 진짜 많이 화가 나셨구나 하는 거 언제쯤부터 느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 저는 이건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1월 하순 또는 2월 하순쯤이죠. 그때쯤에 노인정을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그때쯤에 좀처럼 평상시에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시지 않던 할머니들이 손을 꼭 붙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분들은 여당 성향을 보이고
또 저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만나는 것이 출마하게 되면은 그 정치권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인사들 우선 동심원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그 너머에 이제 시민들이 있게 되죠. 예, 예. 뭐 시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분들과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너머에 또 다른 그 넓은 동심원에 민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저 멀리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형태가 정확하진 않은데 뭔가 오른오른거리는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물론 뭐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그런 쪽에서 커다란 어떤 흐름 이런 게 이 얼핏 느껴지는데 그 실체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근데 하나 그 주목할 만한 점이 여론조사의 25% 정도의 모름무응답층이 꾸준하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경우에 보면 그 바로 25%의 모름무응답도 결국은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눠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 30%, 야당 20%면 그렇게 나눠 가졌는데 네, 네. 이번엔 그분들이 한쪽으로 많이 쏠렸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예, 그 뭐 우리 김효재 선배 말씀에 동의하고 아마 이제 3월 초순 넘어가서 10일쯤 넘어가서 이제 저희 공천 파동이 보다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 특히 우리 당원들 또 지지층들에게서 정말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고 사실 평생 새누리만 찍었는데 이번엔 절대 못 찍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예. 좀 설명을 해드려도 뭐 전혀 미동도 안 하시고 이번엔 아니다. 예.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저희 당 차원에서는 그걸 그때만 해도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정말 민심이 심각하다고 느낀 시점은 4월 3일 일요일 날 긴급 중앙선대위 회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 회의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건 정말로 큰일 났다. 그거는 뭐 물론 여론조사 데이터 다 갖고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그 결과가 나타나 있는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막상 뚜껑을 여니까 더 나빠진 것 같고요. 그때 우리 당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큰절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미 민심을 진정시키긴 늦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역시 공천 파동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김수성님께서는 2월 중순에 벌써 그 할머니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공천 파동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공천 파동이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예. 당은 그때 상당히 사분오열돼 있었고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모르게 국민들이 아무것도 아닌 모르는 척하고 말씀하지 않을 뿐이지 아주 날카로운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이미 것이죠. 공천 전에 이제 영남에서부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진박 뭐 이러면서 그 간별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서 새누리당이 오만하게 비치고 있었던 거 그런가 하면 야당은 어찌됐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친노 세력이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에도 굉장히 영악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야권 분열 때문에 위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주 이 단결돼야 한다는 그래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이런 전략 때문에 아주 영악하게 움직인 반면 우리는 야권 분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해서 180석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표는 우리한테 있는데 주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너희들이 180석 운운하고 벌써 그렇게 그러면서 싸움 박질하는 거 이런 데서부터 뭐 균열이 크게 생기면서 민심이 그냥 대거 이탈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그런 얘기들을 당 지도부에 좀 전달하셨습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아마 전국 곳곳에서 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걸로 봅니다. 저도 뭐 가까운 분들께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만 해도 당은 당대로 지도부는 또 공천과는 또 별도로 움직였고 공천관리위원회는 또 이한구 위원장 중심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또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돌하는 양상도 보였고 그러면서 저희 당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했던 측면. 그래서 정말 우리 김여재 선배 같은 훌륭한 선배들이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또 역량과 상관없이 이런 결과를 맞으니까 좀 안타깝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의 그 야당의 참패라는 문제와 제 지역구의 문제는 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수도권이 전멸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가불의 그 김용태 의원이나 김성태 의원 그리고 이 도봉을의 김선동 의원 그 강북갑의 전향석 의원 같은 분들은 너끈히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당선 승리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저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봤어요. 자문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그분 두 분 이번에 그 강북의 그 전향석 의원하고 김선동 의원 공통점이 18대 국회의원을 했지만 19대 낙선을 하고 그 낙선의 뼈저린 경험으로 4년 동안을 그야말로 주민과 함께 뒹굴었던 거 아닌가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는 지역 구민들에게 그 지지를 호소하고 열심히 다가갔다고 생각했지만 지역 구민들이 보는 김효재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얻은 표가 지난번 18대 얻었던 표보다 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게 책임이 있는 상당 부분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도권 전체의 그 여야 간의 판세 이런 것들하고는 별개로 나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나가게 되면은 그런 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김선동 의원이나 전향석 의원에게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양천 가불 같은 경우는 그 김용태 의원이나 아니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서요. 그렇죠, 강서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제 지역구보다 결코 지역구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3선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리 3선을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배울 점이 내가 많다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절감을 하고 이런 곳에서 수도권 전체 판세 분석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여권의 전략 미스 또는 뭐 이러저런 정부 여당의 오만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사람이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호남에서 이정현 의원은 그 다른 지역구에 가서도 또 너끈히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골똘히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1년 뭐 8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음을 돌린 전통적인 지지층들, 여당에 대한 지지층들이 어떻습니까? 이반한 것 같습니까?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좀 정신 차리라고 그냥 혼내줬지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께 큰 회초리를 때려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철저히 성찰해서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우리 김여재 선배님 말씀대로 모든 의원들이 또 원외위원장들이 지역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심부름도 잘하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뭐 싫어하시는 게 싸움 박질인데 뭐 친박 비박 이렇게 갈려서 싸우는 일에 몰두하기보다 그 경제 살리고 민생 챙기는 일 또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일 이런 쪽에 진정성을 보이면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이면 뭐 저희들께 기회를 주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야권이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여소야대가 돼서 뭐 20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정도가 됐지만 야권이 여기 승리에 취해서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또 야권에게도 회초리가 떨어질 테니까 어떤 정당이든
정말 누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활동하느냐 거기에 예.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죄송한 질문입니다만은 낙선되는 게 그 확인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결정된 순간.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어떤 심정이신가요? 머리가 하얗죠. 예. 뭐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약간 그 무서움 같은 거라고 그럴까. 이 민심이 무섭다 하더니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뭐 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한두 시간 정도 멍한 그런 느낌이고. 이제 사실은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모든 후보들이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흐름이 보인 거거든요. 예. 갑작스럽게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첫 투표함을 열 때, 그때까지 보자. 그 첫 투표함을 열어보면 이것이 출구조사가 어떤 추세로서의 출구조사인 것인지 뭔가 그동안에 몇 번 틀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첫 투표함을 딱 연 순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운동원들을 어떻게 챙겨야 될까, 또 지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마구 지나가는 뭐 지나가니까 뒤죽박죽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심정들이죠. 예. 김수석님 그 상대는 기동민 의원 당선인이고요. 이 의원님 상대는 표창원 의원의 당선인이고요. 이번에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도 꽤 많이 표를 생각보다 많이 얻었는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얻은 표가 다 더민주에서 온 거냐, 아니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누리당에서 더 많이 온 것 같다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희 국민의당 후보는 이제 9.5% 정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상한 것보다 많이 덜 얻은 셈인데, 저는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용인을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용인을로 가면 온전히 제가 활동하던 지역인데 제가 사는 곳이 용인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활동하던 지역에서 7만만 용인정으로 떨어져 나왔고 19만이 새롭게 편입된 지역이고 야권 강세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표창원이라는 분이 나와서 유명한 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피해갈 생각은 없다 해서 이제 했고요. 뭐 여론조사에서는 언론사 엎치락 뒤치락 했고 당의 마지막 조사는 뭐 초박빙으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나름 뭐 열심히 해서 좀 뭐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했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저희 지역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68%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한 60% 넘어가면서 제가 제 집사람에게 출구조사 나오기 전인데 진 것 같다. 또 뭐 젊은 층도 많이 나왔고 제가 접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심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지층은 투표장을 상대적으로 덜 간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김정희 후보의 그 국민의당 표를 보고 9.5% 저희들이 정말 야권 분열로 인한 어떤 반사이득, 어부지리 이익을 기대했던 거는 이거는 뭐 저희가 좀 오산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국민의당 변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국민의당 쪽으로도 저희 표가 꽤 분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갔는지 몰라도 새누리가 싫어서 국민의당 찍겠다고 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기 때문에 많이 오히려 야표보다도 더불어민주당 표보다도 우리 표가 더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특히 이상일 의원님은 험지를 자원해서 갔다가 그 선거에서 이 패배의 쓴맛을 보시게 됐는데, 저희 여당은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뭐 한때는 뭐 무슨 웰빙 정당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험지를 마다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상일 의원님 같은 분들의 그런 분투나 감투 정신 같은 것들을 당에서 좀 높이 사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 역시 뭐 사실은 뭐 여당 텃밭은 아닙니다. 거기 뭐 야당이 오랜 동안 그 아성이었기 때문에 저도 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험지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더 진정으로 이 지역 구민들에게 다가가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투표에서 특히 하나 주목되고 그 중앙당에서든 아니면 앞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될 그 후보자들께서 그 명심하셔야 될 점 같은 게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이번에 대폭 높아졌습니다. 가령 지금 제가 보니까 20대가 그 19대 총선 때 36.2%를 투표를 했는데 그 예. 출구조사 그 결과를 보면은 이번에 49.4, 50%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13%포인트 더 투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30대도 19대는 43.3%였는데 이번에 49.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젊은 층에 특히 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젊은 층 간에 광범위하게 SNS를 통해서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캠페인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앙당 차원에서 썩 집어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아마 이런 흐름이 특히 20대, 30대가 본인들의 아까 우리 저 이상일 의원님 말씀이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젊은 층 일자리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문제거든요. 예.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여당, 정부의 고민이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들에게 선택받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네. 그 지금 이번에 떠난 민심들은 사실은 여당을 향한 아주 강한 회초리라고 봅니다. 아주 강한 회초리이고 대선 국면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을 때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게 결국은 19대 대선, 다음번 대선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당에서 활동하면서 몇 차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좀 느낀 점은 우리 지도부는 사실 영남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또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영남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영남 마인드. 조금 우리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이 체감하고 다른 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이 좀 수도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뭐 웰빙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 탓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수도권의 생각, 전국의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당의 어떤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 청년들과의 이 네트워크 형성 그러니까 청년들과의 많은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그 청년들의 고민을 저희들이 정말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해법도 나오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어요. 그런데 이번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건전한 시민단체들과 또 어떤 연대를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듣는 민심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정말 경청하고 거기에 따른 또 해법도 모색하는 그래서 좀 열린 이런 태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예. 됩니다. 네. 자, 이 두 분께서는 사실 그 정계 입문하시기 전에 두 분 다 정치부 기자로 이름을 날리시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날카롭게 분석하시고 판을 보시고 또 이제 현장 경험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요. 이제 여권이 추스르고 어쨌건 새로 또 구도를 만들고 대선 주자들도 있어야 되는 대선 주자 대부분이 이번에 낙마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분석가 입장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성님. 사실 대선 주자는 이번에 사실 그 김무성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또 오세훈 전 의원이 종로에서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지금 사실 새누리당에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지요. 저 멀리에 강 건너에서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문제는 사실 아직 그 거론하기가 너무 때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지금 그 앞날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야권의 대선 주자 두 분이 그 양강구도를 형성할 움직임 같은 것까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그 국민의당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특히 수도권에도 당선자를 내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좀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야권의 그런 움직임과 또 저희 새누리당은 많은 인재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누군가 새로운 리더십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제시를 한다면 예. 그때 새로운 스타가 떠오르기를 기대할 뿐이지 지금 현재로서 그 누군가를 점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른 당 대표는 누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예. 지금 뭐 벌써 그 이 출마의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계시죠. 네네. 뭐 이주영 의원님도 출마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 같고요. 뭐 여러 그 이 4선과 5선, 다선 의원님들은 저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저는 이번 당 대표는 그 이상일 의원 말씀대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우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그 메시지를 그 당의 그 어떤 메시지로 전환하고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경쟁 구도를 통해서 경쟁과 그 견제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그게 꽃이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와해 수준의 그 정당 구도에서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고 그 수혈한 인물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든 지든 열심히 싸워주고 하는 그 얼굴 인물 교체, 그 세대 교체의 모습을 국민들이 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런 쪽에서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고요. 예. 새누리당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주영 의원 말고 또 대표 선거에 이 정도 사람들은 나와서 좀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뭐 당내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사실은 호남에서 이정현 의원 3선 됐지만 본인도 당대표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 하셨고 우리 온희철 원내대표는 5선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되셨지만 또 네네. 비대위 체제를 잘 이끌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누구는 친박이고 누구는 비박이고 이 딱지 붙일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이 내년의 대선 또 우리 박근혜 정부 성공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 그래서 뭐 인물을 따지기보다 저희 여당 전체가 또 나아가서 뭐 청와대까지 비롯해서 여권 전체가 국민이 준 메시지 우리 김효진 선생님 말씀대로 그걸 헤아리면서 정말 저 여권 전체가 달라졌구나. 예. 우리를 이제서 우리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기 시작했구나.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저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리더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누가 어떻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예. 저희가 이번 선거 결과를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 이걸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신뢰를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의원님 그리고 김효재 전 수석님 어려운 걸음 해주신 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